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중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본투표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유권자들의 막바지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인 건데요. 소위 이 깜깜이 기간, 대선 후보들이 어떤 선거 전략과 유세 활동을 이어갈지, 또 3파전 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잠시 뒤 오늘의 뉴스 또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죠. 하지만 때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한다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됐습니다. 대선 후보들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인데 오늘은 어떤 일정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네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또 성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 동부권 집중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네. 유세에 앞서서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서 소액 주식 투자자들과 한국 주식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네.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상법 개정 통해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대주주의 권한 남용 방지 등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고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또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연루가 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지난해 희귀 질환자가 37만 명, 중증 난치 질환자 75만 명 이렇게 많고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좀 주목받은 거는 지난 1년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느끼는 그런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한 네. 대책. 취향 저격 9대 공약이라는 것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공약에는 전국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렇게 얌체로 막아놓는 그렇죠. 그런 보복 주차나 불법 주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유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TK, PK를 누비는 광폭 유세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또 내일 이제 사전 투표인데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네. 네, 오늘 영남권 다시 가서 보수 텃밭 표심 굳히기에 나섭니다. 네.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하고 부산 양산 대구 등을 돌면서 유세를 펼치게 되고요. 경산에서는 영남대 캠퍼스 방문해서 학생들 만나서 한 표 한 표 호소할 예정인데 네. 오늘 진짜 김문수 후보 주목받은 거는 그 내용이에요. 사전투표 계양구에 가서 한다. 네. 네. 근데 정작 이재명 후보는 아직은 어디서 언제 할지는 안 밝혔고 네. 들려온 얘기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 서울에서의 그게 좀 일정상 맞지 않을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계양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바뀔 수도 있죠. 네. 네,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계양구 이건 마치 뭔가 적진의 기지에 가듯이 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 근데 계양구가 지난 총선 때도 좀 이런 그림이었어요. 원희룡 당시 후보가 계양구로 이제 되게 막 찾아가면서 네. 당시에 또 뭐 계양구 주민들이 중앙 정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좀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계양구가 이렇게 주목받
주고받으면서 네. 뭐 그런 여러 그 양갈래로 나뉘어지는 의견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간 원래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김문수 후보지만 그렇죠. 네, 사전투표 첫날부터 계양구로 가서 투표를 하기로 했고 내일 그렇게 가는 김에 인천 일정을 소화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면서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할 것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또 새롭게 발표를 했고요. 네. 또 대통령의 배우자가 인사를 포함한 어떠한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제 여의도, 뭐 강남 이런 서울 도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쳐요. 네, 그 이준석 후보 오늘 오전도 그렇고 며칠 동안 이제 좀 전화 인터뷰라든가 언론 인터뷰에 좀 힘을 쏟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의도공원,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하고 강남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직장인들이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네. 도심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고요. 그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사전투표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들려오고 있는데 네. 내일 또 봐야 알겠습니다.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환경운동단체와 정책협약식 맺고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내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 시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인데 성사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 보여요. 이게 내일 아침 지나고 나면은 사전 투표함에 들어간 일부 표들이 버리는 표가 돼버리니까 네, 네. 그 직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오후에 했잖아요. 네. 이 내용 보니까 김문수 후보 사퇴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낙연, 전광훈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섞어다가 잡탕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당이고 이재명을 막을 것은 나다. 그러니 김문수는 사퇴해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가 불발될 수 있겠다 해서 며칠 사이에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어제도 네. 짚어봤었는데요. 그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안철수 당시 후보 네, 네. 뭐 손가락 자른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토론회까지 끝났는데 직전에 하루 전에 네, 합의를 했잖아요. 단일화 했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그때하고 또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네. 뭐 지지율 양상이라든가 어떤 책임론에 대한 부담 이 정도로 거론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안철수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신자 낙인이 찍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더 큰 부담이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에서 쫓겨난 거고 쫓아낸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니냐 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당권 잡으려고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로서는 구태 정치라는 실망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지 못하고 쪼개져서 패배를 한다고 해도 네. 신상에 그렇게 큰 타격이 있겠느냐. 원래 캐릭터가 그러니까 별로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간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또 적진 않고 그래서 오늘 하루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여파도 상당합니다. 네. 일단 어제 주제였던 정치 또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각자의 그런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피력을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에 대해서 한미동맹이라고 일단 기본 전제를 깔고 갔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 기초에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그렇다고 도외시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어느 나라를 특정해서 적대화할 필요는 없다. 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주장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면서 그 돈으로 김정은 일가가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이 친중론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고 한미 동맹이 강해지는 게 아닌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쉐쉐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외교 통일 국방 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예. 권영국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 육사 중심의 그런 폐쇄적인 엘리트 파벌을 좀 해체하겠다. 또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를 해체하겠다. 5년 내 한국형 모병제를 정착시킬 거다. 이런 그림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전 토론회도 그랬지만 마지막 토론회는 조금 더 주제와 관련 없는 설전도 벌이고요. 네거티브 공세가 더 치열한 모습이었어요. 네. 예. 한마디 총평은 최악의 토론회였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전이라든가 네거티브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에요. 마지막 네. 토론회고 그만큼 절박하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점에서 뭐 공방이라든가 설전, 네거티브 충분히 예상은 됐던 일인데 전반적인 지금 평가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토론회 진행하는 동안도 댓글창도 이제 같이 여러 개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토론회 1시간 됐을 때 아직도 공약 안 나왔다. 공약은 지금도 안 네. 나왔네? 네. 라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정치 양극화 해소하고 정치 개혁 방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하라고 주제도 그랬는데 네. 후보들이 이제 뭐 상대방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의혹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공약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고 예. 그 좀 구도를 보면은 직전 토론하고 마찬가지로 그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좀 협공하는 모습.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반박하면서 역공하는 구도를 형성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는 이게 좀 세게 나오면서 이 단일화를 하려는 포석인가? 좀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후보로 나갈 김문수 후보의 입을 대신해서 뭐 저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그려볼 수 있으니까 네. 본인이 이제 다 그런 창을 찌르는 거는 본인이 다 쓴다. 뭐 이런 전략인가? 그 정도로 강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폭탄은 이준석 후보 입에서 나온 건데 예. 이게 좀 발언을 여과 없이 재현해서 논란이 됐었죠. 뭐 신체 부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좀 지금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그 테마 그 시점에서 그 주제하고 관련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네. 보는 사람들이 성희롱 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그리고 방식 자체가 혐오를 전파에 타개해서 퍼뜨리는 방식 의도가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혐오가 퍼졌다라는 네. 건데 반응을 양쪽 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들도 보는 토론회인데 실화인지 이게 불쾌했다. 예. 반대로 인용한 거니까 물어볼 수 있다. 이준석의 얘기가 아니라 인용한 거 아니냐. 그 후보에 대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의견은 다 다르시니까 질문을 하고 싶었고 검증을 하고 싶었으면은 차라리 좀 이재명 후보를 주어로 해서 전공법으로 물어봤으면 네, 어땠을까 예.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인터뷰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잣대는 무엇이냐고 물어본 의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물어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죠. 그러라고 토론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자가 여과 없이 노출한 행위로도 2차 가해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검증을 하고 싶었다. 그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검증하려고 했다. 뭐 이런 방식이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거고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도 이기인 선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불편하거나 거북스러울 수 있다. 나는 그 부분 확실히 인정한다. 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정이라고 하는 게 공론장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성정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그 주제를 꺼낸 거 아닌가 싶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발언은 여러 단체에서 성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예요. 네. 어쨌든 간 공약은 실종되고 전례 없는 네거티브 공방만 남았는데요. 가뜩이나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중에 공약집도 제일 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마지막 토론마저 어떤 공약을 살펴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 뭐 정책 볼만한 비전을 볼만한 기회는 사실상 사라진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도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작 듣지 못하는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 코앞에 두고 좀 안에서 또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야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가 손잡고 합동 유세에 나서나 네. 했는데 갑자기 내부에 파열음이 나면서 네. 좀 시끄러운데요. 그 중심에는 윤상현 의원이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관저도 찾아가고 구치소도 찾아가고 대표적인 친윤계이고 예. 탄핵 반대론자이고 네. 그리고 예전에 또 논란이 됐던 거는 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뭐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 이런 논란이 네. 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친한계 일부 운동이 선거운동 보이콧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 윤상현 의원 임명은 윤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 같다.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 중단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진종우 의원 이분이 정책총괄본부 체육정책본부장인데 네. 백의종군 하겠다라면서 보직을 내려놓겠다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원팀 하자 이러는데 좀 제동이 걸린 거고 한동훈 전 대표 유세 합류하면서 좀 일시적으로나마 원팀 기조 형성되나 했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잡음이 나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로서 입장은 그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 합류하는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윤 전 대통령 부부하고의 절연을 선언해라 네. 라는 거였는데 우리의 의견이 무시당한 거 아니냐 이거고요. 반대로 친윤계에서는 한 전 대표가 당권 잡게 둬선 안 된다는 이야기 여전히 유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일부 의원들은 이준석은 우리가 내친 사람이지만 한동훈은 배신자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경찰에 다시 출석해서 장시간 조사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환 조사에서 경찰이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엄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이 확보했던 CCTV 영상 보니까 이 진술하고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불러다가 긴 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하고 또 출국 금지까지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 경찰이 사실은 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어떤 스모킹건을 확보해둔 게 아니냐라는 네. 시선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공판이 있었는데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인영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 적어라라고 지시하면서 한 명 한 명 불러줬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고 그 명단은 우원식 의장, 이재명 당시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조국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등이 있었고 14명이다라는 증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부산과 창원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이 크실 텐데요.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작업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호남 선지선 작업으로 전면 통제가 예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15분 동안이고요. 통제 구간은 논산 나들목과 논산 분기점 사이 양방향입니다. 68번 지방도로를 통해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강 쪽인데요. 한강대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가양대교 부근에는 고장난차가 발생하면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2630선까지 내려앉았었는데 코스피 오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코스피가 오늘 지금 전일 대비 2%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발표한 거는 주말에서 월요일 정도였는데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하고 어제 열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됐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가 양쪽에서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고요. 네. 특히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 타고 있거든요. 시총 1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좀 좋고 AI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도 있고 이런 게 반영이 돼 있고요. 예. 오늘은 한화, 두산, 효성 이런 지주사, 그룹사의 지주사 회사들 주가도 강세입니다. 네.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 관련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주요 그룹의 지주사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일반 주주 권익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은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회 이상 전문성 제고 이런 공약을 내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좀 힘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 굉장히 지각 변동이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네. 좀 있었습니다. 일단 KB금융 금융주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오랜만인데요. 네. KB금융이 주가 상승세 이게 보이면서 네. 시가총액 순위가 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서 현대차랑 좀 자리를 바꿨는데요. 네. 현대차 주가가 아마 올해 들어 15%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서 순위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산으로 좋은 모습 보여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5위, 오. KB금융이 6위, 현대차가 7위 이 정도 수준인데요. 네. 현대차가 연초에는 5위였다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계열사 포함해서 자동차주가 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정책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관세가 일단 부과가 되긴 했지만 가격을 동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동결하기로 한 시점이 6월 초 정도까지였거든요. 네. 이 시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할지 이런 여부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은 지금 아직 좋은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일단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은 조금 부진한데 시총 상위에 여러 포진하고 있는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오늘 호조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엔터업종 종목이 좀 훈풍 보이고 있는데요. 네. SM이랑 SM 자회사 디어유 이런 쪽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소식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네. 하이브 또 다른 기획사죠. 하이브가 자산 관리 효율화하겠다고 하면서 네.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전량을 텐센트 뮤직에 매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일단 텐센트 뮤직이 카카오에 이어서 SM 2대 주주에 오르게 되겠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이브가 좀 들고 있던 SM 지분이 이제 이게 언젠가 매도가 나올 텐데 하면서 좀 투자자들한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잠재적인 매도 우려가 일단 해소가 됐고 하이브는 현금을 가져갔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엔터 업종에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자,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시아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 계속 받아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에서 0.6에서 0.7% 정도 올랐고요. 네. 미국 증시 반등도 했고 그리고 엔화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유리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 주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 그리고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 여기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홍콩 지수의 경우에는 중국 본토 자금 흐름이 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영향 받고 있고요. 네.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침체 부진 보였던 중국 부동산 기업들 리스크가 좀 진정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소비 진작책 계속 내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경기 회복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월요일에 메모리얼 데이라서 휴장이었는데 간밤에 좀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반등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EU에 대한 관세 유예 발표였습니다. 네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EU 집행위원장 요청 받아들여서 50%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시점을 원래 6월 1일 완전 코앞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7월 9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무역 전쟁 일단 좀 또다시 휴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안을 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장 저번 주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서 EU에 대해서도 좀 고율 관세 계속 예고하면서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업종들에 좀 부담을 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유예 발표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주, 대형 플랫폼주, 반도체주들 이렇게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고 시장에도 좀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 발표된 좀 지표들도 이런 분위기에 좀 힘을 보탰는데요. 네.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98.0으로 나와서 이게 시장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어요. 네. 한 10포인트 정도 웃돌았는데 그래서 관세 얘기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확실히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 중에서는 AI 대장주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이쪽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이번 달에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휴메인이랑 최신 AI 칩 1만 8천 개 이상 굉장히 많은 양 공급하기로 네.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하겠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도 새로운 AI 반도체 출시하겠다 이런 보도도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새벽에서 아침 정도에 분기 실적 나오거든요. 그거를 앞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뭐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면서도 한마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변하는 걸 보면 아직도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국채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 달러화 표시 자산의 좀 불신이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좀 최근 일주일간 미국 국채 금리 많이 상승세 보였는데요. 관세 우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불거졌고 저번 주에 그리고 네. 재정 적자 우려, 미국 재정 적자 우려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미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가 시장에서 조금 보는 심리적 저항선인데 요거 위협하고 있고요. 예. 지난주 기준으로는 30년 금리가 5.16%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게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래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걱정이 좀 꺾이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 안 만들면 25% 관세 물릴 거다 뭐 이런 네. 위협도 했고 이후에도 뭐 50% 관세 철회하긴 했지만 그런 위협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국채 만기가 길수록 그 원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을 자꾸 자극하는 뉴스가 나오면 장기 구간 국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감세 법안 의회에서 좀 통과될지 말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미국 정부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좀 재정 적자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재정이 적자면 국채 많이 찍어서 돈 또 받아야 될 거고 네. 그럼 또 국채 공급 많이 될 거고 그러면 네. 국채 가격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젯밤에는 조금 채권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다음 달 20일에 국채시장 참가자 회의를 열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초장기물 국채 발행이 좀 축소되겠다라는 일본에서 그런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간밤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 국채와 함께 일본 국채도 같이 약간 위험해 보였는데 일본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미국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약달러 영향이 우리 환율 하락세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달러는 환율 1,370원 정도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네. 이게 주간으로는 작년 11월 4일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화 가치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통화 대비에 좀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 관세 같은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이 자꾸 자국 중심주의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네. 미국 자산에 대한 믿음이 계속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게 이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감세 법안 미국 하원 통과했었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미국 자산 안전한 거 맞을까라는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이제 주요국들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 통화 절상해라. 그러니까 환율 내려라.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미국이 저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게 전해지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환율은 위보다는 아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윤은별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정치부 기자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 고 들으면서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붉은 레인을 질주하는 스프링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같은 말이라도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잘하다를 들 수 있는데 잘과 하다를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잘이란 부사가 탈 없이 순조롭게 뜻으로 쓰일 때는 뒤의 말과 띄어서 쓰는데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일을 탈 없이 또는 순조롭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잘하다를 모두 붙였으면 실력이 훌륭하다 또는 어떤 것을 자주 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됩니다.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면 노래 실력이 훌륭하다는 뜻이고 농담을 잘한다라고 하면 농담을 자주 한다는 뜻이 되지요. 이 같은 예로 잘나다와 잘 살다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얼굴에 여드름이 자주 난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잘과 나다를 띄어서 쓰고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능력이 남보다 앞선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잘나다를 붙여서 씁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잘과 살다를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쓸까요? 이 경우에는 잘과 살다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고 잘 살다를 붙여서 쓰는 경우에는 부유하게 살다를 뜻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으로 계속 성공하다란 뜻을 가진 표현인 잘 나가다는 모두 붙여 써서 그는 요즘 회사에서 한창 잘 나가고 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마음 편히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한 가정,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기업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꼭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강원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도 동부 지역 그리고 경상 남북도에는 한때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50mm로 일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구,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종일 먼지 농도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에 머물겠지만 곳에 따라서 한때 나쁨으로 오를 수 있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낮 동안 강한 자외선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대구 28도, 광주 29도, 부산 제주 23도, 강릉 22도 등으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
기부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앞과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등 서울 동부권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유세에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소액 주식 투자자들과 한국 주식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을 다시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오후엔 영남대학교를 방문해 청년 유권자들과 만난 뒤 경북 영천과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여의도 공원과 강남역, 삼성동 코엑스 등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 5,0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증가하며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2명으로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늘 출근길 좀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평소처럼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라톤 협상이 결렬됐지만 파업을 유보하면서 오늘 첫 차부터 멈출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처럼 운행됐고요. 네. 덕분에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새벽까지만 해도 전면 파업을 강행할 분위기였지만 총파업 여부를 투표에 붙여보니 60명 지부장 가운데 찬성은 11명에 불과 일단 보류가 됐고요. 네. 사측은 파업 철회 결정을 환영하면서 교섭을 재개하겠다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의 정기 상여금을 반영할지 또 임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로 할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긴 했지만 부산과 창원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 4시부터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늘 첫 차부터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33개 업체 2,500여 대 버스가 멈춰 섰는데 부산시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전세버스 200대를 투입해 무료로 운영하고 지하철도 평소보다 50차례 늘려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협상이 결렬된 경남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역시 새벽 5시 첫 차부터 운행을 멈췄는데 예. 창원시도 전세버스 170대와 임차택시 330대를 투입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노사가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예정됐던 노조 파업은 일단 보류가 됐고요. 서울 시내버스도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서 이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선 앞두고 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뭐 상대 진영을 위협한다거나 폭행하는 이른바 선거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선거 폭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선거운동 초기까지만 해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TV토론에서의 후보 간 비방과 공격이 이어지자 네. 지지자들 사이 주먹 다짐이 오가는 일까지도 아이고. 빈번하다고 합니다. 예. 부산에선 한 60대 남성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때렸다가 경찰에 구속 송치된 일도 있었고요. 네. 지난주 분당 야탐
강남역 광장에서도 이 피켓을 든 운동원을 발로 차고 유세차에까지 올라타 마이크를 빼앗으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충북 제천시에선 50대 남성이 민주당 선거운동원 6명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또 이틀 전에는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차에 탄 채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선거운동원의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질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올해 벌써 900명이 넘는 사람이 선거사범으로 단속이 됐는데 이 선거 유세 중 후보자나 또 선거운동원에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네.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충돌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진영 갈등과 정치적 혐오가 폭력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TV토론도 이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점철이 됐었죠. 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온라인상에선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욕설부터 비난,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이 직접 만나 싸우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동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폭력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고요. 정치권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폭행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불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보 보수 모두 자체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정선거 참관단을 출범하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지만 네. 선거 절차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속설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청년층이 투표하기 쉬운 주말이 사전투표 기간에서 빠지면서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투표소 출입구를 24시간 감시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추가적인 활동에 나섰는데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인 시민단체들이 투표 당일 선관위 앞에서 동시에 활동하게 될 경우 앞선 사례들처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투표를 하고 나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사진이나 영상 촬영으로 불편함을 주거나 행정 절차에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적인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국민의 한 표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우선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없는 이 승강기가 없는 2층 투표소 문제가 여전합니다. 네. 전국 사전투표소 3,500여 곳 중 200곳 가까이가 2층 이상인데도 이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요. 또 네. 기표소까지 어쩌지 들어간다고 해도 새로운 장벽이 나타납니다. 휠체어에 앉은 상황에서 도장을 찍는 곳이 높고 또 칸이 작아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고요. 네. 또 발달 장애인들은 이 글자와 숫자로만 이루어진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받고 이해하기 어려워 당황했던 경험을 입을 모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시각 장애인의 경우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발달 장애인은 이 법에서도 제어가 돼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오래 걸린다 재촉하는 소리에 눈앞이 하얘져서 도망치듯 나왔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 장애인의 투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네요. 당장에 고치기는 어렵다고 해도 차차 좀 바뀌어가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동포 차철남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앞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동포 형제를 살해한 뒤 또 다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동포 차철남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사건 10여일 전인 이달 초 가진 돈을 모두 현금으로 뽑아 흉기를 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걸로 드러났고요. 네. 피살된 형제가 3천만 원을 빌린 뒤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자 자신이 이용당한 것 같아 살해하기로 맘먹었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차례로 죽이곤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편의점 주인과 건물주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10여 년 전 입국한 차철남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품을 팔아 생활하고 가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네. 경찰은 차철남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실시했지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국내 최대 물류기업으로 부상하는 쿠팡이 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거 영입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했는데 네. 특히 이 중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던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5급 이하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네. 하지만 노동계는 도덕적인 문제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인재 영입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자 과로사와 블랙리스트 등 노동 현안에 얽혀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새 정부 출범 후 관리감독부처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거나 피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놀라운 소식인데 원래 이 수능 치고 나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운전면허 취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운전면허 따기를 좀 꺼려한다면서요? 네, 요즘은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참 짠합니다. 예. 안 오르는 것 없이 오르는 고물가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운전면허를 따고 유지하는 비용은 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또 서울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의 강습료 같은 경우에는 5년 새 30%나 올라서 면허라도 따려면 돈 100만 원은 좋게 드는 점도 부담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도 부득이하게 면허가 필요하다 싶으면 멀리 떨어진 학원까지 발품을 팔아 수강료를 아낀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포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찾는다고 합니다. 네. 또 요즘에는 기후동행 카드며 K패스 등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네네. 광역급 행철도도 개통되면서 이 차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2023년 기준 10대, 20대 순수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3년 새에 각각 20%, 30%씩 줄었다고 하네요. 많이 줄었네요. 네, 이렇다 보니까 요즘 온라인에선 연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계급도까지 등장할 정도고요. 또 각종 예능 프로그램, SNS를 통해서 적나라한 블랙박스 영상을 접하기도 하면서 운전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임산부에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겠다 했다고요. 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아동과 임산부는 제외하겠다 깜짝 발표했는데요. 예.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다른 나라도 아동에 대한 접종 권고를 중단하고 있다 이유를 댔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무료 백신 접종이 어려워지는데 의료계는 감염 시 입원 확률이 높은 임산부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더 위험해진다 지적하고 있고요. 예. 미국 산부인과 학회도 성명을 내고 코로나 백신 접종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결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이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요. 해당 내용을 발표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오랜 백신 회의론자로도 유명한데 예. 이 앞서선 알레르기, 자폐 등의 질환이 백신 때문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예. 의료계는 또 최근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공중보건 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참 바람잘 날이 없네요. 네. 그리고요 온라인에서 최근에 한 식당에 붙은 안내문 한 장이 조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라는 안내문 사진과 함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네. 작성자는 오후 1시쯤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자 직원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안내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청 금지라는 그 안내문을. 네. 그래서 결국은 음악만 들으면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누리꾼들은 혼자 온 손님에게만 시청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다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한편에선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먹는 사람들 참 답답하다 테이블 회전율에 방해된다 같은 이 안내문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약간 궁금한 게 혼밥시라는 이 전제가 있으니까 둘이 와서 시청하면서 밥 먹는 건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애매한 부분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 프로젝트 그룹 옴무의 데뷔곡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오시죠.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혼자 일하면서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받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요즘 뭐 IT 산업 발전과 이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서 이런 프리랜서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노동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정작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 국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일단은 뭐 일하는 시민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사설단체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22년도 기준으로 약 40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물론 이제 프리랜서라고 보면 이제 원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번다는 이제 매력적인 모습만 비춰지는 데가 많아서 이제 그걸 동경하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 가지고 있으시는 이제 뭐 스타 프리랜서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겠지만은 상위 대부분 우리 일반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산업 구조나 직종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가 되거나 아니면 육아 때문에 하시든가 아니면 부족한 생활비 충당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평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프리라는 이유로 노동법상 보호를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근로자성 분쟁부터 다뤄야 하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권익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콩 게시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일하는 사람이면 다 노동법을 적용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니까 네. 이런 분쟁이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노동법에서는 뭐 어떻게 일해야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사실 이제 다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모든 걸 다 보호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로자성. 네, 예. 그렇죠. 이제 근로자성은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냐 없냐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받으면 다 노동법상 보호, 그러니까 연차나 퇴직금, 주휴수당 이런 거 최저임금 다 적용받을 수 있는데 네. 불인정되면 아무것도 적용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나 같이 근로자인 사람처럼 출근도 하고 뭐 네네네. 뭔가 지휘도 받고 뭔가 시키는 대로 했는 것 같은데 네.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근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면 내가 옷을 고르고 일정 정하고 뭐 고객이나 뭐 고객도 직접 선택한다고 하면 프리랜서 경향이 크겠죠. 재량이 엄청 네. 많으니까요. 예. 근데 회사가 정한 방식이나 절차로 코디를 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한다고 하면 근로자성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 좀 쉽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이라고만 규정해놔서 네. 이 판단 기준을 확립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네. 거기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아니면 취업 규칙이나 인서 규정에 적용을 받는가 아니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에요.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 네. 아니면 사용자가 근무 시간 지정하고
혹시나 이제 프리랜서 분이 스스로 뭐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들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또 자기가 그만뒀을 때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 네. 그런 다음에 뭐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이 종속성이 높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프리랜서라고 했을 때 이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배달원들 있잖아요. 네, 뭐 네. 하루 평균 10시간씩 주 6일 이렇게 일하시면서 맞습니다. 뭐 교통사고도 자주 나기도 하고 네.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분들의 대표적인 이제 지칭하는 단어가 플랫폼 종사자분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게 대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우리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 분에서 이제 배달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드리면 네. 우리 코로나 이전에 이제 19년도 말에 노동부에서는 뭐 업체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기요에서의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1심 법원인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그 배달 대행 플랫폼과 위탁 계약을 맺은 라이더는 위탁 계약 라이더라고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최근에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을 왜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냐고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그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해야지 이 운영하는 업체에서의 노동법에 대한 이 권리 주장을 막을 수 있게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이 더욱 고도화돼서 발전해 왔다. 그래서 근로자성 인정 요소를 거의 0으로까지 철저하게 배제해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배달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 사고가 나면 네. 이게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네.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요.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다고 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원래는 산재가 근로자만 되시는 걸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산재보상법에서 우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해서 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3년 7월 이전까지는 이게 그 전속성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데 지금 배달업 플랫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배달앱 가지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3년 7월부터는 이 전속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일하시다가 배달하시다가 다치시면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 일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우리 사업주의 100% 부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라고 해서 이 사업주와 5대5, 50대 50으로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상은 받지만 그 개인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 다른 점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같은 공간에서 뭐 프리랜서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뭐 프로젝트도 같은 프로젝트고 그러면 누구는 근로자, 누구는 프리랜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가능하죠. 이제 한 프로젝트에서 그 구성원들이 근로자일 수도 있고 어떤 프리랜서 신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가장 뭐냐 하면 항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종속성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종속성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 한 9가지 정도 되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근무 시간, 장소나 시간이 유연하더라도 뭐 업무 내용과 방식이 회사에게 결정되고 통제되었다고 하면 이 프리랜서가 사실상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재량이 그렇죠. 0에다가 가깝다고 보는 거니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공간이나 같은 시간대에서 그 프로젝트에서 다 같이 하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도 하고 유지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그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대신에 회사에서 줘야 될 거는 뭐냐면 역시나 그분을 프리랜서답게 프리랜서다움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프리니까 좀 더 뭔가 자유롭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그게 자유로운지, 얼마나 종속돼 있는지. 맞습니다. 자유의 반대가 종속이잖아요. 속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랜서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쭉 일을 하게 되면 뭐 언제 얼마가 이렇게 지급됐는지를 쉽게 아는데 여러 곳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대금을 받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있을 때 큰 단위 프로젝트 가면 한 회사한테 이제 네. 한 회사로 이제 일하시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강의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이제 일하시다 보고 네. 그다음에 저기 보수를 주시는 곳에서 이제 급여 명세서 지급 의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프리랜서는 그 노동법에 보호가 안 되니까요. 네.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많이 문제점이 보고돼 있는 거는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주거나 아니면 뭐 그 금액을 자기 식대로 계산해서 우리가 서로 구두로 약속한 거에 따라서 다르든가.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워낙 소액이고 단기간이니까 계약서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제점은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그러면은 근로자성부터 먼저 따지고 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자려고 하니까 소액이라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일이 커지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네. 이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놓고 이게 점점 회사 측에서 뭐 지휘나 명령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고 횟수도 잦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 뭐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람인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이게 이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그 4대 보험료나 이런 각종 부담금에 있어서 회사도 부담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느낄 때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서로의 의사의 합치로서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 근무해 오시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소한의 회사가 어떤 퇴직금이라도 인정해 주시든가 이러면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그걸 서로 의사가 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은 나중에 퇴직금이라도 안 주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들 많이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프리랜서 계약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계약에 따라서 신뢰관계 때문에 내가 요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노동법은 특히나 실질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업무 위탁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근로자로 그 실질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실질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정도 그게 요소에 대입해서 거기에 인정된다고 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고 모든 걸 다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사후적으로 근로자성을 그 요청을 해서 인정받을 때 회사에서 그간 4대 보험료 안 낸 거 근로자 부담금 다 내놔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아니면 상계 처리하면 퇴직금 줄 거보다 내가 받을 게 더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사실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4대 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는 거고 사용자가 먼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에는 사실 부당이득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 근로자분한테 납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조금 더 서로 협의해서 유연하게. 결정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분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기가 쉽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제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뭐 대부분 폭을 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많은 직종들을 포함해 왔는데요. 그 예술인 고용보험이 별도로 있어서 예술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노무 제공자로 지칭되고 분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면서 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을 노무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다는 되지 않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일부 뭐 18종 그 정도 직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확대는 되고 있지만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직종이라고 한다면 산재보험에도 당연히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세트로서 노무 제공자 이제 산재보험에 같은 경우는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대 5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가입시켜 놓고 바로 임의 가입으로 돌려서 제외시켜 달라는 이 형태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딱 2가지 경우에만 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임신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장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얘를 뭐 실직을 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따로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요건을 원하는데요. 사실 이제 요게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조금 더
팍팍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전 뭐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직 사유는 우리 일반 근로자들의 이제 퇴사 사유 거의 유사합니다. 네네. 1년 이내 뭐 2개월 이상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폐업됐거나 뭐 계약 해지를 받았거나 또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걸렸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뭐 그다음에 사업장의 사정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돼서 뭐 그 불가능한 걸로 일하기 불가능해서 그만둔 경우 이런 것들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597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자녀 계획이 있어서 4대 보험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내주겠지만 그만큼 급여를 줄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강사 특성상 3시부터 10시 근무에 내신 기간에는 주말 출근도 하고 병가도 쉽지 않고 이게 프리랜서가 맞는 건지 싶은데 이 4대 보험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거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학원업에서의 이제 강사분들이 근로자이냐 프리랜서인가는 오래전부터 다툼이 왔고요. 지금은 물론 뭐 다들 그렇진 않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규정돼 있고 특정 기간에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는 이 그 출강하는 그러니까 수업하게 되는 시간당 시수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회사라고 얘기하면 학원에서는 이 시수가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는 조건으로 조금 더 높여준 거다라는 입장인 반면, 그다음에 저기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그 회사 부담금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특히나 4대 보험에 들어가면 근로자로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막 생각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급여를 줄이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서로 합의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프리랜서인지 아닌지는 이거 출퇴근 시간 말고 다른 상당한 지휘 감독이나 그다음에 뭐 그 제재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9193님, 다음 주 화요일 대선일 6월 3일이죠. 택배 기사들은 쉬던데 제 동생은 배달일 하는 이 플랫폼 종사자이거든요. 대선 날 쉬어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먼저 그 택배 기사분들의 이제 신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 고용된 택배 기사. 그러면 유급 휴일이니까 당연히 쉬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업무 위탁 받아서 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은 자영업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요. 이분들은 노동법을 적용받아서 쉬시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쉬시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라이더 분들은 플랫폼 종사자분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을 원천적으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시는 거는 사실 본인의 자유신 거고 선택인 거고 쉬시게 되면 다른 거 유급 휴일로 인정받게 못하게 되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쉼이 필요하다면은 선택해서 쉴 수는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 중요한 게 쉬는데 유급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이제 21대 대선 투표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뭐 각 당 후보들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되지만 어제까지 발표된 결과 살펴보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3%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겁니다. 예.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12.4%포인트 차로 앞섰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으로 불리는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예.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2.6%포인트 상승했고요.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0.8%포인트,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0.1%포인트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예.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52.3%, 김문수 후보는 41.7%로 10.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고요. 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를 가정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50.6%, 이준석 후보는 36.7%로 격차는 13.9%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0.1%입니다. 이번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를 또 살펴보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또 여전히 굳건히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49%, 김문수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였습니다. 예. 이달 초에 이 같은 기관 조사 당시 대결과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동일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 조사 역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응답률 2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결과를 보니까 특히나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 변화가 좀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가장 좀 튀었던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 진행한 5월 4주 정례조사에서 네. 이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이 기관 조사에서 처음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겁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반등이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인데요. 네.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는 60% 지지율을 얻었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9%로 일주일 전 조사와 대비했을 때 각각 12%포인트, 3%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 일주일 사이에 34%에서 22%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보수 텃밭을 중심으로 결집이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김 후보는 이 같은 보수 텃밭 지지율 상승 흐름에 오늘 TK와 PK를 찾아서 막판 보수 결집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네. 다만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서울과 TK에서 하락해서 선거를 엿새 앞두고는 또다시 표심이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간 뭐 많은 선거에서 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 지역 이 민심은 어떨까요? 네, 선거 때보다 이제 표심이 뒤집어지면서 캐스팅부터이자 중도로 분류되는 충청에서도 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했는데요. 예.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 후보는 충청에서도 41% 지지율을 얻어서 같은 기간 12%포인트 올랐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서 7%에서 11%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8%였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대선 후보 공약을 살펴보죠. 이 공약 하나하나가 뭐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의 현실성과 실행력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각 대선 후보들 경제 성장 전략 뭐 핵심은 뭘까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를 해서 네.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복지가 아닌 성장을 우선 가치로 내세웠는데 이 방법론에서는 결국 공정한 경제 구조가 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아서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또 자본 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고요. 네. 먹튀, 또 시세 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AI라든지 신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세제 지원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이제 핀셋형을 제안을 했는데요. 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 수출 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뭐 자유시장 경제 또 강력한 노동개혁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네,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서 이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주도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혁신 전담부서인 규제혁신처를 신설해서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상시 혁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을 자체 적용할 수 있는 메가 프리존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반도체 연구인력 등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경제정책은 뭘까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서 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를 하면 네.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게 해외 현지의 노동 조건을 보장해주고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도 공약을 했습니다. 네. 이 공약은 앞선 TV토론에서 이주 노동자 차별 논란으로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성장 방안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 후보들이 앞다퉈서 AI 성장 방안을 발표했지만 네. 이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서 네.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기본 사회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100조 원 중 일부는 첨단 산업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마련을 하고 그 나머지는 국민, 기업, 정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역시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공약을 했는데요. 이 AI 유니콘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민관 합동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앞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는 100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김문수 후보에게는 저출생 시대에 AI 인재 20만 명을 대체 어떻게 양성한다는 것이냐라는 네. 질문을 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두 분 다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또 뭐 경제, 복지, 이 노동 이런 이슈에 강한 의견을 내왔어요. 두 후보의 노동 공약은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이번 대선에서 노동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 각각 소년공 출신 노동자, 급진적 노동운동가라는 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실제의 이 두 사람의 노동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근로감독 강화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대선 공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반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위헌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 각각의 귀책 사유나 기여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들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경영활동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정책으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다시 꺼내 들었죠. 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생애소득 보장, 또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공의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인 경제 주체들과 협력해 민관 공동 책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 미래적금, 고용보험의 전계층 확대 적용,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돌봄 영역에서는 영유아부터 장애인, 고령자까지 포괄하는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시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복지 정책도 살펴볼까요? 네, 김문수 후보의 복지 공약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인데요. 특히 출산, 육아, 교육, 노년에 이르는 가족 중심 체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주거 지원은 결혼 시점부터 둘째 아이 양육까지 9년간 청년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333 모델을 핵심으로 합니다. 예. 매년 10만 호 규모의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만 호의 신혼, 육아, 부부용 주택 공급도 추진을 합니다. 돌봄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1:2 보육 체계 등으로 육아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복지 정책에서 이준석 후보는 그럼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을까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국가보훈부를 개편해 복지 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부문 공약에서는 주택 관련 세금을 생애 주기나 상황별로 감면을 해주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 자산 유동화와 퇴거 지원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개헌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으로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연달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개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3년 만에 달라진 겁니다. 네. 이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당선 시에 자신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 결선제 투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담아서 사실상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에 방점을 뒀습니다. 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요즘 시대상이나 트렌드 반영한 공약들 또 잇따라 내고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겨냥한 공약, 또 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21일에 나란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1,500만 반려인 표심잡기에 나선 겁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동물 병원비 절감을 위해서 진료비 온라인 공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었고요. 좀 전에 질문에서 이제 대통령 임기와 개헌에 관해서 네. 김문수 후보 거를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또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서 과감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 전기요금 인하 공약을 각각 내걸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한국전력 재무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내세웠고 네. 김문수 후보는 반값 전기료를 각각 내세웠는데요. 예. 이 에너지 업계에서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5조여 원에 달하는데요. 예.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전기 생산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와 부채가 불어난 것입니다. 네. 이에 전문가들은 이 포퓰리즘성 전기세 인하 공약은 장기적으로 한전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냉정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공약 비교해 볼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의 큰 축은 경제안보와 실용 외교입니다. 이제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른바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고요. 네. 북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인 북핵 억제 능력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이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